자, 이번 수업은 속력에 대해 알아보자. 속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며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 중 하나이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되며 단위는 미터/세크, 킬로미터/아워 등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5초 동안 100m를 이동했다면 속력은 20m/s가 되고 2시간 동안 72k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36km/h가 된다. 다중성광사진은 움직이는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말하며 물체의 속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0.1초 간격으로 찍은 다중성광사진이 다음과 같을 때 A와 B는 물체와 물체 사이 간격이 일정하므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으며 C는 물체와 물체 사이 간격이 넓어지고 있으므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고 A보다는 B가 물체 사이 간격이 넓으므로 속력은 A보다 B가 더 크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B에서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가 주어졌을 때 속력을 계산해보자. 20cm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0.2초이므로 속력은 100cm/s이며 100cm는 1m이므로 이것은 1m/s와 같은 값을 가진다. 다음은 속력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단위가 다른 여러 속력은 모든 단위를 미터/s로 통일하여 비교한다. 예를 들어 속력이 120m/분, 36km/h, 10m/s인 A, B, C 물체의 속력을 비교해보자. 120m/분은 1분에 120m를 이동한다는 의미이고 1분은 60초이므로 A의 속력은 2m/s가 된다. 36km/h는 1시간에 36km를 이동한다는 의미이고 1시간은 3600초, 36km는 36,000m이므로 B의 속력은 10m/s가 된다. 따라서 A의 속력이 가장 작으며 B와 C의 속력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균 속력에 대해 알아보자. 평균 속력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평균적인 속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할 때 처음 50m를 뛰는데 5초가 걸렸고 다음 50m는 15초 만에 뛰었을 때 평균 속력은 5m/s가 된다. 자, 이번 수업은 등속운동과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자. 등속운동은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하며 물체의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등이 등속운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 형태,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형태로 나타난다.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물체의 속력을 의미하며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물체의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5초 동안의 이동 거리가 40m일 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8이므로 물체의 속력은 8m/s이고 5초 동안 8m/s의 속력으로 이동했을 경우 면적이 40이므로 물체의 이동 거리는 40m가 된다. 물체 A, B, C, D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와 B의 속력을 비교하면 기울기가 더 큰 A가 속력이 더 크고 C와 D의 경우는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 넓은 C의 속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조금 더 복잡한 그래프를 분석해보자. 물체의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 B, C 구간의 기울기를 구하면 각각 20, 10, 5이므로 각 구간의 속력도 20m/s, 10m/s, 5m/s가 된다. 0에서 4초 동안 평균 속력은 4초 동안 총 이동 거리가 40m이므로 10m/s로 계산할 수 있다. 다음은 시간 속력 그래프를 분석해보자.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0에서 2초까지는 물체의 속력이 증가했고 2에서 5초 동안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으며 5에서 6초까지는 물체의 속력이 감소했다. 0에서 2초 동안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10, 2에서 5초 동안 면적은 30, 5에서 6초 동안 면적은 5이므로 각 구간의 이동 거리는 10m, 30m, 5m가 된다.
따라서 6초 동안 총 이동 거리는 45m이고 이 중 등속 운동한 구간의 이동 거리는 30m이다. 자, 이번 수업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는 물체가 중력만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한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하고 이 속력 변화량은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 1kg 질량의 물체 A와 2kg 질량의 물체 B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으면 A와 B 모두 1초 후 속력은 9.8m/s, 2초 후 속력은 19.6m/s가 된다. 따라서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지표면에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 형태로 나타나며 1초에 속력이 9.8m/s씩 증가하므로 그래프의 기울기는 9.8이 된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A는 9.8N, B에는 19.6N의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물체의 질량이 크면 더 큰 중력이 작용하지만 속력 변화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다음은 공기 저항이 낙하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쇠구슬과 손뭉치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시키면 진공에서는 중력만 작용하므로 두 물체가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지만 공기 중에서는 중력과 함께 공기 저항력이 작용하고 손뭉치가 쇠구슬보다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으므로 쇠구슬이 먼저 지면에 도달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물체를 자유낙하시켰을 때 3초 후 지면에 도달하는 경우 지면에 닿기 직전 물체의 속력과 물체를 떨어뜨린 높이를 계산해보자.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속력이 9.8m/s씩 증가하므로 3초 후 물체의 속력은 29.4m/s가 된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은 이동 거리를 의미하고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낙하한 거리를 의미한다. 물체가 3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44.1m이고 3초 후 지면에 도달한 물체의 처음 높이 역시 44.1m가 된다. 자, 이번 수업은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 알아보자.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때 일의 양은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를 곱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의 약자는 W, 힘의 약자는 F, 이동 거리의 약자는 S이므로 W는 F 곱하기 S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일의 단위는 G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물체에 10N의 힘을 가해 수평 방향으로 5m 이동시켰다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50줄이고 5N의 힘으로 물체를 2m 들어 올렸을 때 물체의 한 일의 양은 10줄이다. 만약 5kg의 물체를 2m 들어 올리는 경우 한 일의 양은 9.8 곱하기 질량으로 물체의 무게를 구하고 여기에 물체의 이동 거리를 곱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물체의 한 일의 양은 98줄이 된다. 이동 거리에 따른 힘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일의 양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물체의 이동 거리에 따른 힘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물체를 5m 이동시키는 동안 힘이 물체에게 한 일의 양을 구해보자. 3m 지점까지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15이고 3m에서 5m 지점까지의 면적은 20이다. 따라서 물체를 5m 이동시키는 동안 힘이 한 일의 양은 35줄이다. 다음은 일의 양이 0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힘을 주지 않았는데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 두 번째는 힘을 주고 있지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 이동 거리가 0이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힘을 주고 있으며 물체가 움직이고도 있지만 힘의 방향과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얼음과 같이 마찰이 없는 곳에서 물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등속 운동할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이므로 물체의 한 일의 양도 0이며 벽을 밀 때나 물체를 들고 서 있을 때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물체는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때도 물체의 한 일의 양은 0이다.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갈 때도 힘은 위쪽으로 주고 있지만 물체의 이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므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 되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0이 된다. 다음은 계단에서의 일의 양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무게가 10N인 물체를 들고 4m 높이의 계단을 올라갔을 때 물체의 한 일의 양을 계산해보자.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연직 위방향이므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무시하고 연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만으로 물체의 한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계단을 오르며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의 무게 10N과 계단의 높이 4m를 곱한 40줄이 된다. 자, 이번 수업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질량이 m인 물체가 h만큼의 높이에 있을 때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즉 9.8 mh로 계산할 수 있다. 만약 물체의 질량이 10kg이고 높이가 5m라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490줄이 된다. 다음은 기준면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과 같은 곳에 10kg 질량의 물체가 놓여져 있을 때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보자. A를 기준면으로 할 때 물체의 높이는 10m가 되므로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980줄로 계산할 수 있으며 B를 기준으로 하면 물체의 높이는 5m이고 위치 에너지는 490줄이 된다. C를 기준으로 하면 기준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으므로 높이는 0이고 물체가 가진 위치 에너지 역시 0이다. 이렇게 물체가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기준면에 따라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위치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자. 높이 h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말뚝 위로 떨어뜨리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말뚝을 박는 1로 전환된다. 위치 에너지는 9.8 mh, 1은 말뚝을 박는 힘 F와 말뚝이 박히는 깊이 S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말뚝을 박는 일의 양은 같아야 한다. 따라서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되어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되면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2배가 되고 말뚝을 박는 힘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말뚝이 박히는 깊이 S가 2배가 된다. 만약 같은 질량의 물체를 3배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3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말뚝이 박히는 깊이 역시 3배가 된다. 즉, 말뚝이 박히는 깊이 S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제를 풀어보며 마무리하자. 질량이 2kg인 물체를 5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20cm가 박혔다. 이때 말뚝을 박는 힘의 크기와 질량이 4kg인 물체를 10m 높이에서 같은 말뚝으로 떨어뜨렸을 때 말뚝이 박히는 깊이를 계산해보자. 먼저 말뚝을 박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말뚝을 박는 일의 양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 식을 세워 계산하면 490N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물체의 질량과 높이가 각각 2배가 되었으므로 위치 에너지는 4배가 되고 말뚝이 박히는 깊이는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므로 말뚝이 박히는 깊이도 4배가 된다. 따라서 S는 80cm임을 예측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운동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말한다.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즉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만약 물체의 질량이 5kg이고 속력은 2m/s라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0줄이 된다. 다음은 운동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하고 있던 물체가 정지해 있는 나무도막에 충돌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된다.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일의 양은 같아야 하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일의 양은 나무도막을 미는 힘 F와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 S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속력은 그대로인 채 물체의 질량만 2배가 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물체가 나무도막에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2배가 되고 나무도막을 미는 힘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나무도막이 이동하는 거리 S가 2배가 된다. 만약 같은 질량의 물체가
2배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고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4배가 된다. 따라서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 S 역시 4배가 될 것이다. 즉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 S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질량은 5kg, 속력은 2m/s이고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가 4m라고 할 때 나무도막을 미는 힘 F를 구해보자.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의 양은 같아야 하며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5 곱하기 속력의 제곱 4이고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의 양은 나무도막을 미는 힘 F와 나무도막이 밀려난 거리 4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힘 F는 2.5N이 된다. 제동거리는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지할 때까지의 이동 거리를 말하며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따라서 물체의 속력이 2배가 되어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면 자동차의 제동거리 역시 4배가 된다. 예를 들어 50km/h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30m를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면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30m이고 2배의 속력 100km/h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제동거리는 4배인 120m가 될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속력은 빨라지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때 물체의 처음 운동 에너지에 해준 일의 양을 더하면 물체의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1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 10N의 힘을 주어 5m 이동시켰을 때 물체의 나중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자. 물체의 한 일의 양을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의 곱으로 계산하면 50줄이고 처음 운동 에너지와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의 합은 나중 운동 에너지와 같으므로 처음 운동 에너지 100줄과 물체에 해준 일의 양 50줄을 더하여 나중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 150줄이 된다. 다음은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 2kg의 물체에 27줄의 일을 해주었을 때 물체의 나중 속력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보자. 물체의 처음 운동 에너지와 해준 일의 양을 더하면 나중 운동 에너지가 되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의 제곱 9이고 해준 일의 양은 27줄 그리고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물체의 나중 속력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나중 속력은 6m/s가 된다. 마지막으로 10m/s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4kg의 물체에 일을 해주었더니 물체의 나중 속력이 20m/s가 되었다. 이때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물체의 처음 운동 에너지와 해준 일의 양을 합하면 나중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고 처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00줄이고 나중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800줄이므로 해준 일의 양은 600줄임을 알 수 있다.